민강유통에서 평생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며 결국 민두식 집안의 개처럼 살다 쓸쓸하게 생을 마친 김선재 변호사. 핏줄이라는 한마디에 마음을 빼앗겨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백설이와의 정마저 한순간에 저버리고 만 스텔라장. 욕심이 눈을 가리면 결국 사람도 인생도 무너진다는 걸 보여주듯 민두식과 민경채는 끝내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공 실장. 두 사람은 끝까지 남의 욕망 속에서 휘둘리다가 결국 누구보다 큰 상처만 안고 살아가야 하는 참 안타까운 희생양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둠 속에서도 백설이와 민태경 두 사람은 복수도 이루고 사랑도 지켜낸 가슴 시원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마음 졸이며 지켜보셨던 모든 분들이 속 시원하게 한숨 돌리실 만한 결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올겨울도 따뜻한 차 한 잔처럼 마음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김선재는 루시아에게 죽은 미소가 그렇게 된 것 또한 우리 가족이 민강의 주인이 되라는 하늘의 뜻이 아니겠냐고 우겼습니다. 그러면서 민태경에게는 루시아 곁에서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루시아는 선재, 세리와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가야 한다고요. 미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복수는 이미 거의 끝났습니다. 민두식은 산송장이고 민씨 집안은 곧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요? 복수 이후의 인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루시아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나더러 하겠다는 겁니까? 미소를 죽게 만든 애를 회장으로 만들자고요? 선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세리는 당신 딸입니다. 당신 피가 흐르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민강유통 회장이 되는 순간 이 회사는 민씨 것이 아니라 루시아, 당신 것이 됩니다. 죽은 딸을 끌어안고 무너지는 대신 살아있는 딸과 함께 이 판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루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의 엄마라는 사실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친자인 세리를 이 민강 일가 사람들과 함께 파멸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복수의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숙명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까?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재의 입가에 보이지 않는 미소가 걸렸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카드가 하나 있지요. 같은 날 오후 민강유통 사장실. 민경채의 사장실에는 승리의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번 주주총회 안건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고 모니터 한쪽에는 스텔라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회장직 선임 안건 상정. 그 다음은 이사회 통과 그리고 민강그룹 회장. 경채는 와인 대신 에스프레소를 들고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민강그룹 회장 민경채라는 명함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김선재가 들어서며 얄밉도록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 사장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선재 씨. 경채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다면서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저야 뭐 민 사장님의 오른팔 아니겠습니까? 선재는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른팔로서 마지막 충언을 드리러 왔습니다. 마지막이요? 경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벌써 스스로 잘리는 상상을 하는 건가요? 선재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농담으로 치겠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지요. 이번 인사에서 상무 한 자리를 세리 양에게 주십시오. 민지섭 전무 대신 민세리 상무로 올리는 겁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싸늘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경채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내 오빠 자리를 세리한테 넘기라고요? 예. 선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섭 전무의 카드는 다 썼습니다. 세리 양이 상무 자리에 올라야 그동안 노력해 주신 장 여사님께도 보답해드리는 것이고요. 장 여사의 지원 그리고 민강유통의 미래 이미지까지. 세리 양을 상무로 올리는 순간
주주들은 차기 후계자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건 나도 압니다. 경채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근데 왜 내가 그걸 지금 해야 하죠? 이번 주총에서 회장직에 오르는 건 접니다. 스텔라장 여사도 그걸 전제로 도와주는 거고요. 세리는 조금씩 키우면 돼요. 굳이 지섭 오빠를 밀어내면서까지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합니다. 선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회장님으로 오르기 전에 후계자를 먼저 꽂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스텔라장도 장 여사도 더 이상 판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깔끔하게 재본된 한 뭉치의 장부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게 뭔지 민 사장님은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표지에는 익숙한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민강유통 비자금 관리장부. 민경채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그걸 왜 여기 가져왔습니까? 경고 차원입니다. 선재는 미소를 거두고 처음으로 진지한 얼굴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장부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안에 적힌 이름 중 상당수가 민 사장님과 회장님이라는 건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요. 경채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걸로 날 협박하겠다는 건 아니겠죠. 협박이 아니라 제안입니다. 선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세리 양을 민지섭 대신 상무로 올리면 이 장부는 영영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계속 제 말을 무시하고 저를 사냥철 지난 사냥개 취급하신다면 그는 장부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 사냥개 마지막으로 한 번 짖을 줄도 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검찰청 앞에서 말입니다. 경채의 얼굴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구나. 감히 나를 이걸로 협박해? 겉으로는 겨우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알겠어요, 선재 씨. 제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 많지 않습니다. 선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총 전에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민 사장님의 선택 기대하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사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경채의 얼굴은 완전히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사냥철 지난 사냥개? 그녀는 천천히 손가락을 말아주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주인을 물기 시작한 미친 개네요. 같은 날 밤, 민씨 저택 지하 거실. 경채는 집무실 문을 잠근 뒤 내 전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호 팀장, 나야. 김선재 변호사 요즘 우리 집이랑 회사 사이에서 너무 바쁘게 뛰어다니죠. 예, 뭐 스텔라장 여사님 쪽이랑도 자주 접촉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루시아랑도 자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경채의 입꼬리가 삐뚤게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편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무슨 조치를 취할까요? 잠깐 쉬게 해줘야죠.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주총 끝날 때까지만. 인천항에 컨테이너 많잖아요. 눈에 잘 안 띄는 대로 하나 골라서 그 안에 좀 모셔두세요. 사모님, 납치까지 가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요. 경채는 서류 더미 위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저 갑자기 연락이 안 될 뿐이죠. 변호사 하나 주주총회에 안 나온다고 세상이 무너지진 않아요. 이미 판은 세팅됐으니까. 언제 실행할까요? 내일. 경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퇴근할 때가 좋겠네요. 제일 방심할 시간입니다. 너무 다치게 하지는 말고요. 그래도 아직은 쓸모가 남아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사모님.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경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비자금 장부로 날 흔들겠다고? 좋아요. 그 장부 영원히 어둠 속에 묻어줄게요. 당신이랑 같이. 다음날 저녁 민강유통 지하 주차장. 업무를 마친 김선재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이미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고 그의 검은 세단만이 구역 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던 선재는 문득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서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 그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경호팀 차량 하나, 경비실 불빛 하나. 아무것도 특이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장실에서 민경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웃음과 함께 스쳐 지나가던 짧고 날카로운 살기. 지금쯤 내 장부 얘기를 곱씹고 있겠지. 그리고 나를 자르는 그림을. 선재는 갑자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차량으로 향하던 길에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본 그는 곧장 세단의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안쪽 정리된 여행용 가방들과 서류 박스들 사이로 바닥 매트한 귀퉁이가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매트를 완전히 젖혔습니다. 철판 위에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야지. 그는 가볍게 웃으며 서류 가방에 자물쇠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민두식과 민경채의 비자금 흐름이 고스란히 기록된 원본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제 사장실로 가져갔던 건 정교하게 만든 복사본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는 뒷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어느 번호를 눌렀습니다. 루시아. 통화는 금세 연결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변호사님? 루시아 씨. 오늘따라 선재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혹시 내일 제가 주주총회에 나오지 않으면 놀라지 말고 이 말만 기억해 두십시오. 무슨 소리예요? 제 차 아시죠? 지하 3층 직원 주차 구역 17번 자리 검은 세단. 트렁크 열면 바닥 매트 밑에 서류 가방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민두식 회장과 민경채 사장 비자금 장부 원본이 들어 있습니다. 루시아의 숨이 날카롭게 들이쉬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선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좀 사냥이 끝난 사냥개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요. 주인이 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루시아 씨도 잘 아시잖아요. 김선재, 당신 설마. 염려 마십시오.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짧게 말을 잘랐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제가 연락이 끊기면 그 장부를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그게 우리 딸 민세리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딸이라는 말에 루시아의 손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신 진심으로 세리를 딸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심이든 계산이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재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 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세리를 회장으로 올리세요. 저는 그 길을 끝까지 뚫어보겠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 기둥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선재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검은 모자를 눌러쓴 두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온 것 같군요. 뭐라고요? 누가요? 루시아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혹시라도 제가 너무 오래 안 나타나면 스텔라장 여사님도 이번에는 믿지 마십시오. 여사님 카드도 이미 제 카드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김선.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 속에 밀어넣는 순간 두 남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선재 변호사님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선재는 전혀 놀라지 않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민 사장님께서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 차에서 좀 쉬시다가 주주총회 끝나면 풀어드리랍니다. 역시 그렇군요. 선재는 피식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소란 피울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차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트렁크, 바닥 매트, 그 밑에 서류 가방까지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루시아, 당신이 제대로 판을 읽을 수 있나 보자고요. 그를 실은 배는 곧 어두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 인천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주차장에는 원래 자리 그대로 검은 세단 한 대만이 조용히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강유통 주주총회를 앞두고
스텔라장은 민경채의 회장 취임안이 무사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사진과 대주주단은 우리 쪽으로 넘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함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집사가 응접실에서 일어서려는 찰나 장 여사가 먼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는 발소리조차 무겁고 느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집사 대신 택배 기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긴급 서류입니다. 수령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전자 서명 단말기를 함께 건넸습니다. 장 여사는 아무 말 없이 화면에 손가락을 대고 사인했습니다. 기사는 고개를 숙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메신저처럼 자신이 전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장 여사는 봉투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종이의 촉감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조명이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장 여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의료기관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난번 민세리와 자신의 조손관계를 증명해 준 바로 그 병원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처음 확인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이 쏟아졌던 순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던 그 순간, 또 검사 결과야. 그녀는 낮게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예상보다 크게 들렸고 마치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찢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 여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눈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첫 줄, 둘째 줄, 의료기관 코드와 검사 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친자 관계 모녀 일치. 백설이 루시아 민세리 백세리. 그 아래 덧붙은 문장이 또렷했습니다. 조손 관계 할머니 손녀 불일치. 장연숙 민세리. 세상이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 여사의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듯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것처럼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따가울 뿐이었습니다. 불일치라니.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머릿속엔 며칠 전 받아들었던 다른 검사 결과지가 떠올랐습니다. 조손관계 일치. 그 한 줄 때문에 그녀는 20년 넘게 얼어붙어 있던 가슴을 처음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뒤에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그날은 쏟아졌습니다. 민세리를 껴안고 이제 내가 있구나, 우리 손녀라고 속삭였던 그 순간.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지금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러왔습니다. 그럼 그날 결과는 거짓이었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 담긴 분노는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철저히 이용했고 조롱했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순간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윙윙.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이 파랗게 빛났습니다. 화면에는 낯설지 않은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루시아. 장 여사는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손이 휴대폰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체를 만지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루시아의 낮지만 선명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지의 이름을 부르듯 서로를 위로하듯 말하던 음성이었습니다. 함께 민두식을 끌어내리기 위해 밤낮으로 계획을 짜던 시절,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장 여사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결과지 받으셨습니까, 여사님?
루시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떨림은 있었지만 물러섬은 없었습니다. 장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노해야 할지, 변명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그저 진실을 확인해야 할지. 이걸 지금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네, 사실입니다. 루시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세리는 여사님의 손녀가 아닙니다. 여사님의 아들, 정우세의 딸도 아닙니다. 세리는 제 딸입니다. 제 뱃속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20년 전, 그날 밤 산부인과에서 제가 낳은 바로 그 아이입니다. 장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누구를 손녀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까? 그건 지금 장 여사님이 손잡고 있는 민경채와 김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 하지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가 결과를 조작했는지, 누가 여사님과 저를 이간질 시키려고 했는지, 이제 여사님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 여사는 버릇처럼 탁자를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손끝이 힘없이 허공을 긁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채, 김선재, 공 실장. 그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친절과 배려,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 너는 지금 나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아니요, 여사님. 루시아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다만, 저는 여사님 편에 설 기회를 드렸습니다. 여사님이 저를 버리고 민경채와 손을 잡으신 순간부터 우린 더 이상 같은 편이 아닙니다. 여사님이 제 딸을 손녀라 부르며 저를 밀어낸 순간부터 이 전쟁은 시작된 겁니다. 장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함께 복수를 계획하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미소의 영정 앞에서 같이 울던 기억, 민두식을 끌어내리기 위해 서로의 손을 붙잡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루시아를 동지로 여겼고 친구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민세리가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녀는 루시아를 밀어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없다고,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손녀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그럼 죽은 내 딸 미소는 누구야? 네, 여사님. 공 실장에게 직접 들어보세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20년간 품어온 그리움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는 제 딸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손녀라고 부르며 앞세워 여사님은 저를 버렸습니다. 민강유통의 지분도 자리도 모두 세리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 앞에서요. 제가 20년 동안 찾아 헤맨 제 딸을 여사님의 손녀라는 이름으로 제게서 빼앗으셨습니다. 장 여사의 식은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에게 보냈다는 겁니까? 내 딸을 되찾겠다고. 제 딸을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루시아는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사님과 민씨 일가가 쌓아온 거짓을 모두 끌어내리겠다는 뜻입니다. 민두식 회장, 민경채, 공 실장, 그리고 여사님. 20년 전 산부인과에서 시작된 그 비극이 이제 끝을 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자식인지, 누가 누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모두요. 루시아. 장 여사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너 나까지 적으로 돌리겠다는 거냐? 먼저 저를 버리신 건 여사님입니다. 그 한마디가 장 여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루시아를 버렸습니다. 민세리가 손녀라는 확신이 생긴 순간 더 이상 루시아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를 차갑게 밀어냈고 민경채의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오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두 여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깊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루시아가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여사님. 거짓된 손녀를 지킬 건지, 진짜 진실을 마주할 건지.
다음에 제가 움직일 때는 더 이상 여사님께 전화하지 않겠습니다. 그땐 법정에서 혹은 언론 앞에서 뵙게 될 겁니다.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며칠 전 어스름 내리는 저녁, 민강의 별장에서는 루시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태주는 별장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담요에 감싸인 채 눈만 겨우 움직이는 민두식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거의 다 왔습니다. 모태주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그를 빼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야간 당직 간호사 한 명만 매수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텔라장이 알게 되면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해야 했어. 그는 민두식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한때 재계를 주름잡던 남자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놀라울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모태주가 도착하기만 기다라던 루시아는 한 걸음에 뛰어나왔습니다. 모태주의 품에 안긴 민두식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회장님. 루시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모태주는 민두식을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물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루시아는 무릎을 꿇고 민두식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루시아. 민두식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멈출 수 없이. 루시아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손이 미세하게, 정말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루시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민두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이마를 그 위에 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모든 걸 되찾아 올게요. 민두식의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태주는 그 광경을 복도 끝에서 지켜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떠나는 태주에게 루시아는 눈으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지.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장여사의 집.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루시아는 장여사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민세리가 장여사의 핏줄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민경채의 사기에 농락당했다고 합니다. 장여사는 한동안 핸드폰을 쥐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용하던 집무실에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울리는 듯했습니다. 쿵쾅, 쿵쾅. 잠시 후 그녀는 결심한 사람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류 2장을 챙겨 손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울 앞에 잠시 서서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전에 없던 분노와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철저히 기만당했고 이용당했습니다. 그 분노가 지금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차 준비해. 그녀는 복도로 나가 태주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민두식 씨 집으로 갑니다. 지금 당장. 태주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스텔라장의 분노에 찬 눈빛을 마주하자 이내 일사천리로 움직였습니다. 차 한 대가 미친 듯이 민두식 일가 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여사는 차에서 내리기가 무섭게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사가 급히 문을 열었지만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타오르는 분노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장여사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여자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에는 민경채와 공실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실장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고 민경채는 와인잔을 들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여사가 들어서는 순간 그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장여사님? 공실장이 화들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민경채도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여사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입 닥쳐요.
장 여사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다 테이블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뭐냐고요? 장 여사의 외침에 거실의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경채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익숙했습니다. 김선재를 통해 장 여사에게 건넸던 조작된 검사 결과였습니다. 조손관계 일치 장현숙 민세리. 그런데 그 옆에 놓인 서류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친자 관계모녀 일치 백설이 루시아 민세리. 민경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든 와인잔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공 실장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휘청거렸고 간신히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공 실장. 장 여사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설명해요. 어느 게 진짜입니까? 저는. 공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명 못하겠어요? 장 여사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럼 내가 말해주죠. 세리는 내 손녀가 아니에요. 무시아의 딸이더군요. 20년 동안 내가 손녀라고 믿었던 그 아이가. 여사님. 민경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끼어들려 했지만 장 여사는 그녀를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당신도 입 닥쳐요. 민경채. 당신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잖아요. 나를 속였어요. 김선재와 함께 검사 결과를 조작했죠. 장 여사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치솟는 분노와 배신감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 내 호세는 죽었어요. 장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전 그 차가운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내 심장은 그날같이 죽었어요.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런데 세리가 내 손녀라는 걸 알았을 때 처음으로 다시 살아난 것 같았어요. 호세의 피가 흐르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알아요? 장 여사는 소리쳤습니다. 밤마다 호세 영정 앞에서 빌었어요. 아들아, 내 딸이 살아있구나. 엄마가 잘 키울게. 내가 못다한 사랑, 엄마가 대신 주게라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뭐냐고요? 장 여사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와인잔이 넘어지고 붉은 와인이 서류 위로 쏟아졌습니다. 다 거짓이었어요. 세리는 내 손녀가 아니야. 무시아의 딸이라고. 그럼 난 뭡니까? 20년 동안 뭘 믿고 살았던 겁니까? 공 실장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공 실장. 장 여사가 그에게 다가가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말해요. 지금 당장. 죄송합니다. 공 실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입니까? 장 여사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공 실장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말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이들을 바꿔치기 했는지, 당장 말하라고요. 공 실장은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산부인과 응급실에 두 산모가 거의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경채 사모님과 루시아였습니다. 민경채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경채 사모님이 낳으신 아이는? 공 실장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뭐라고요? 민경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 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 침상에 있던 아이를 경채 사모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한 아이는 루시아에게 그때 그 산모가 루시아 사모님인 줄 몰랐어요. 잠깐만요.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공 실장에게 달려가
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낳은 아이는 누구예요? 내 친딸은 누구냐고요? 공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백미소가 되었습니다. 장 여사의 손바닥이 번개처럼 공 실장의 뺨을 내리쳤다. 뚜둑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공 실장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그의 입가에서 피가 스며나왔다. 이 미친년아. 장 여사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다. 20년 동안 내가 사람 인생을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거야. 공 실장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흐느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죽을 죄를. 죽을 죄? 장 여사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손을 들었지만 이번엔 태주가 뒤에서 팔을 붙잡아 겨우 막았다. 그녀의 전신은 떨려오르고 눈동자에는 광기가 빛났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미소가 내 딸이었다고? 예, 큰아가씨 죄송합니다. 아니야. 민경채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럴 리 없어. 미소가 내 딸이었다고? 그녀의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세리가 미소를 괴롭히던 장면. 세리가 미소를 학교에서, 집에서, 어디서든 괴롭히던 모습. 그리고 자신은 그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순간들. 세리야, 내가 맞아. 언니가 되려면 강해야 해라고 말하며 세리의 편을 들어주던 순간. 미소가 울며 엄마, 언니가 저를이라고 말할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 라고 차갑게 돌아섰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 미소가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그 순간. 으아! 민경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내 친딸을 지키지 못했어. 공 실장, 죽어. 당장 나가 죽어. 그녀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민경채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사모님. 공 실장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경채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경채씨, 정신 차려요. 공 실장이 그녀를 흔들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장 여사는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정이 소진된 것 같았습니다. 공 실장. 장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바꿔치기 한 건 아이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장 여사는 쓰러진 민경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당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공 실장.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 나갔습니다. 구급차를 부르세요. 그리고 장 여사는 문 앞에서 멈춰 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곧 세상에 알릴 겁니다. 각오하세요. 거실 문이 닫혔습니다. 바닥에는 의식을 잃은 민경채와 오열하는 공 실장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으로 얼룩진 두 장의 검사 결과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짓, 하나는 진실.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살인교사, 납치 일삼던 김선재는 이제 거꾸로 자신이 컨테이너 박스에 끌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과연 그가 생각했던 대로 하루 이틀 만에 풀려날 수 있을까요? 무시아와의 신의를 저버리고 핏줄을 찾겠다던 장 여사는 이제 아들 호세의 복수를 위해 다시 루시아에게 무릎 꿇어야 할까요? 다음 편에서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